책문책답과 21세기 북스가 함께합니다. 평균의 종말.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토드 로즈 지음. 정민아 옮김. 이우일 감수. ADHD 장애 자퇴생에서 하버드대 교수로 토드 로즈가 발견한 개개인성의 힘. 평균적인 인간이란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허상에서 비롯된 평균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하버드 교육대학교 교수이자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 토드 로즈가 이제껏 교육을 속여온 평균이라는 허상을 깨부수는 평균의 종말. ADHD 장애가 있는 저자는 학교에서 요구되는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학생도 평균적인 성격을 지닌 학생도 아니었기에 모난 돌이 되어 학교를 떠나야 했다. 학교 제도 속의 문제아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저자는 오히려 학교를 벗어나면서 인생 반전을 맞게 된다. 학교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고 주입식 수업 대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흥미로운 분야를 공부했고 이제는 교육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세계적 인물이 되어 자신과 같이 평균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평균적인 재능, 평균적인 지능, 평균적인 성격이란 실제하지 않으며 탄탄한 과학적 이론을 통해 심지어 그 같은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허상임을 밝힌다. 아이들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상황 판단이 빠른 아이가 있고 수리적 이해가 높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가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그 같은 다차원적인 개개인성을 무시하고 연령별 평균적 지능이라는 기준에 따라 학습 과목과 난이도를 정해놓고는 그 아이의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면 모든 재능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시대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법과 평가법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 지금,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도 재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해 능력을 발휘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데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들어가는 말. 닮은 꼴 찾기 대회.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공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에 애를 먹고 쩔쩔맸기 때문이다. 당시는 제트 엔진 항공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투기의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비행 방식이 복잡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가 너무 빈발하고 아주 여러 기종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통에 공군으로선 생사가 갈린 원인불명의 문제에 골머리를 앓으며 가슴 졸여야 했다. 비행을 하면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한 퇴역 공군 조종사의 회고담이다. 최악의 순간에는 단 하루 사이에 17명의 조종사가 추락을 겪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전투 외적 불상사를 사고와 변고라는 두 단어로 규정했고, 그런 사고와 변고는 의도치 않은 급강하와 비정상적 착륙에서부터 기체 폭발로 인한 불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군 고위 장교들은 초반엔 그 책임을 조종석의 조종사들에게 떠넘기며 추락 보고서에 조종사 과실을 원인으로 기재했다. 이 판단은 타당해 보였다. 기체 자체에는 오작동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이 몇 차례나 기체의 기계장치와 전자장치를 검사했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어찌된 노릇인지 몰라 당혹스러웠지만 자신들의 조종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확신했다. 인간의 과실도 기계적 과실도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수차례의 조사에서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하자 담당자들은 조종석의 설계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다. 군에서 최초의 조종석을 설계했던 때는 1926년으로 당시 엔지니어들은 남성 조종사 수백 명의 신체 치수를 잰 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종석 규격을 표준화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나도록 조종석 시트의 규격과 모양, 가속 페달과 기어의 배치거리, 앞 유리의 높이를 비롯해 심지어 비행 헬멧의 모양까지도 1926년 조종사의 평균 신체 치수에 맞춰 설계됐다. 그러다 비로소 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1926년 이후로 조종사들의 체격이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공군에서는 조종사 신체 치수를 새롭게 측정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를 인가해줬다. 그로써 1950년에 오하이오주 소재의 라이트 공군기지에서 4,000명 이상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엄지손가락 길이, 가랑이 높이, 조종사의 눈과 귀의 간격 등 140가지 항목의 치수를 측정한 뒤 항목별 평균 치수를 산출했다. 이제는 개선된 조종사 평균 치수를 바탕으로 조종석이 보다 적합하게 설계돼 추락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아니, 거의 모두가 믿었다. 신입으로 들어온 23세의 과학자 한 명만은 여기에 의혹을 품었으니 말이다. 길버트 S. 데니얼스 중위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철철 넘치는 공군 문화를 떠올릴 때 을에 연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갸름한 몸의 안경잡이였다. 꽃과 조경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생 때는 식물원 탐방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라이트 공군기지 항공의학연구소에 들어왔을 당시엔 비행기를 타본 경험도 전무했다. 하지만 그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 신참 연구원으로서 데니얼스에게 맡겨진 업무는 줄자로 조종사들의 팔다리 길이를 재는 것이었으니까. 데니얼스에게 인체 측정은 처음 접해보는 분야가 아니었다. 항공의학연구소가 데니얼스를 채용한 이유도 데니얼스가 하버드대학교 재학 시절에 인체 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인 체질 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초반기에 이 분야는 평균 체형별 사람들의 특성을 분류하려는 시도, 이른바 전형화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런 전형화의 한 예로서 당시의 체질 인류학자 대다수는 단시인의 뚱뚱한 체형은 쾌활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을 암시하는 특성이며 대머리의 입술이 두툼하면 범죄자형의 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데니얼스는 전형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학부 졸업 논문의 주제도 하버드 대학교 남학생 250명의 손 모양을 찬찬히 비교해 놓은 내용이었다. 데니얼스가 조사한 학생들은 인종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비슷비슷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의 손에서는 서로 비슷한 특징이 거의 없었다. 이보다 더 의외의 조사 결과도 있었다. 데니얼스가 조사 자료를 평균화해 비교해 본 결과 평균 치수와 비슷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평균적인 손 크기 같은 건 없었다. 저는 하버드대를 졸업할 무렵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개개인용 제품의 설계에서는 평균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확신이었죠. 데니얼스가 나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그래서 공군에서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 측정 업무를 맡겼을 당시 데니얼스는 평균에 관한 한 100년에 가까운 군 설계 철학에 반하는 남다른 소신을 품고 있었다. 한국의학연구소에 앉아 손, 다리, 허리, 이마를 재는 내내 그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과연 평균치인 조종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데니얼스는 직접 그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먼저 조종사 4063명의 치수를 재면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치수에 대해 평균값을 냈다. 이 평균값을 바탕으로 평균적 조종사를 각 평균값과의 편차가 30% 이내인 사람들로 넓게 잡았다. 예를 들어 자료상으로 구해진 정확한 평균 키는 5피트 9인치지만 평균적 조종사의 키를 5피트 7인치에서 5피트 11인치까지 정하는 식이었다. 데니얼스는 그 다음에 조종사 개개인의 수치를 평균적 조종사의 수치와 일일이 대조했다. 데니얼스가 결과값을 산출해내기 전에 공군 내 동료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조종사들 대다수가 대부분의 치수에서 평균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하긴 측정 대상으로 선발된 조종사들은 이미 외관상 평균 체격에 해당하는 이들이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했다. 공군 내 연구가들은 상당수 조종사들이 10개 항목 전체에서 평균 범위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값을 알람표로 작성해보니 데니얼스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0명이었던 것이다. 조종사 4063명 가운데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치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치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 둘레가 평균치보다 넓은 편이지만 엉덩이 둘레는 좁은 편으로 나타나는 식이었다. 데니얼스가 더 놀라워했던 의외의 결과는 따로 있었다. 10개 항목 가운데 임의로 3개 항목만 골라서 이를테면 목둘레, 허벅지 둘레, 허리 둘레만을 고르는 식으로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3개의 전체 항목에서 평균치에 드는 조종사의 비율이 채 3.5%도 안 됐다. 데니얼스가 얻어낸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히 입증됐다시피 평균적인 조종사 같은 것은 없었다. 평균적인 조종사에 맞는 조종석을 설계해 봐야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을 설계하는 셈이었다. 데니얼스가 밝혀낸 이 예상 밖의 결과는 개인적인 특징에 대한 기본적 가정의 부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중대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중대한 개념이라 해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알고 보면 그와는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쨌거나 평균적 조종사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은 길버트 데니얼스가 아니었다. 1952년에 데니얼스가 쓴 글을 읽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 인간의 관점을 취하는 사고 경향에 곧잘 빠지는데 이는 조심해야 할 함정이다. 평균적인 공군 조종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이 집단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특징, 즉 신체 치수의 극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데니얼슨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상에 대한 인위적인 이상을 더 열심히 따르도록 권고하기보다 이 책이 토대로 삼은 다음의 반직관적 결론에 이르렀다. 평균적 인간을 바탕으로 삼아 설계된 시스템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데니얼슨은 1952년도 공군 기술 보고서에 평균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조사 결과를 실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군의 조종사들을 비롯한 병사들의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해당 병사들의 임무 수행 환경의 설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 주장에 이어 파격적인 변화를 제안하며 환경을 평균치보다는 개개인에 맞춰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놀랍고도 장하게도 공군에서는 데니얼스의 주장을 수용했다. 다음은 데니얼스가 나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다. 예전까지만 해도 공군의 설계는 평균적 조종사와 체격이 비슷한 조종사들을 찾는 방식 위주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 조종사가 쓸데없는 허상이라는 점을 증명해 보인 뒤로 조종석을 개개인 조종사에게 맞춰 설계하는 방향에 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차츰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죠. 공군은 평균을 참고 기준으로 삼던 관행을 버리고 개인 맞춤형을 새로운 지침 원칙으로 삼으면서 설계 철학에서 비약적 진전을 이뤘다. 이제는 개개인을 시스템에 맞추기보다 시스템을 개개인에 맞추게 되었다. 또한 지체 없이 실행에 나서 전 조종석을 각 항목의 치수에서 5 내지 95% 범위 내에 드는 다양한 치수를 가진 조종사들에게 맞춰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항공기 제작자들은 이 같은 새로운 지시를 전달받자 초반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련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꺼려했다. 하지만 군에서 한사코 태도를 바꾸지 않자 항공 엔지니어들은 저렴하면서도 실행하기가 쉬운 해결책을 꽤나 금세 내놓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조절 가능한 시트를 설계해냈는데 이는 현재 모든 자동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힌 바로 그 기술이다. 또 조절 가능한 가속 페달을 만들어내고 조절 가능한 헬멧 조임 끈과 비행복도 개발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설계상의 해법을 실용화하고 나자 조종사들의 비행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미 공군은 지구 최강의 공군으로 도약했다. 그 직후 미군의 전 부문에서 평균치를 중심으로 표준화할 것이 아니라 장비를 다양한 체격에 맞추도록 명하는 지침이 발표됐다. 군에서 그런 파격적 변화를 그토록 신속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시스템 변화가 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급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던 조종사들은 복잡하게 배열된 제어율 장치를 다루며 안 그래도 조종이 버거운 터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계기판을 확인하거나 손에 간신히 닿는 스위치를 조작할 여력이 없었다. 말하자면 순간의 결정이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가뜩이나 불리한 환경에서 비행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군이 병사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군대 밖의 사회에서도 군의 선례를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사회가 사람들을 잘못된 이상에 비춰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개개인으로서 바라보고 개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러기는커녕 대다수 학교, 직장, 과학단체들이 여전히 노르마의 유용성을 믿고 있다. 자의적인 기준, 즉 평균치에 따라 조직을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허상적 이상과 비교하도록 내몰고 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 평균이라는 잣대가 졸졸 따라다닌다.
우리는 평균에 얼마나 근접한가, 또 평균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평균적인 학생의 성적과 비교돼 등수와 등급이 매겨지고, 대학에 지원하면 등급과 시험 성적이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당한다. 입사 지원 시에도 등급과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자질과 경력과 인성 점수까지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된다. 취업이 되고 나서도 연례평가로 해당 직무 수준에서의 직원 평균치와 대비돼 또다시 비교당하기 십상이다. 재정적 기회조차 평균 점수에서의 이탈 여부에 따라 평가되는 신용 점수에 근거해 정해진다. 우리 대다수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인성평가의 점수, 표준화된 평가에서의 등급, 평균 학점, 수행평가 등급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종업원들의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평균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뇌리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여간에선 진지한 의문을 품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따금씩 평균이라는 것에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평균을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받아들인다. 내가 평균이라는 이런 측정 방식이 거의 언제나 틀리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개개인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한 한 평균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하고 현혹적일 가능성이 높다면, 조종석 설계와 노르마 조각상처럼 이런 평균의 이상이 잘못된 허상일 뿐이라면, 이 책의 주요 전제는 언뜻 보기엔 단순하다. 즉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동료도, 학생도, 배우자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기분을 띄워주려고 꺼낸 빈말도 아니요, 겉멋만 부린 빈 구호도 아니다. 무시하려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실질적 귀결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다.